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교과서 개념학습 3강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씨 작품은 이제 모의평가나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이제 뭐 이 소설 말고도, 왜냐면 현대 소설은 잘 연계가 되진 않으니까요. 뭐 연계 가능성이 떨어진다지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 쪽이 연계가 좀 더 많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더 큰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아예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게 모의평가 6월이나 9월쯤에는 연계가 될 수 있어요, 현대소설. 그렇다면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작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박완서의 산마가지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건 이제 먼저 내용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 주인공은 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나와요. 자, 여기는 이 나는 이제 며느리인데 여자예요. 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데, 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여기는 이 시어머니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냐면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합니다. 좀 글자가 좀 희한한데 됐죠? 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이걸 뭐 하고 있냐면, 생명을 존중했던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때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이제 당시에 남아 존중 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딸이면 되게 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갖게 됐는데, 여기는 이 시어머니는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녀 차별 같은 것이 없고,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는 이 생명 존중 사상하는 시어머니 행동을 떠올리고 나는 반성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인물관계를 좀 정리해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나의 어떤 심리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그분 할 때 그분은 시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치매 증상이 있었죠.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는 주장하는 걸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째, 치지도회하기도 했다. 여기서 치지도회는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아니함.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에 거슬렸지만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자, 치지도회는 뒤에 나오니까.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산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이제 기화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 기화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회, 그걸 기회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치지도에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자,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는 어쨌든 그분이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밖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걱정을 많이 했다. 오랜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의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에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란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 나오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이 농사를 잘 지었거라는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가 오랜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이거는 결국 자신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해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 못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결국 가족의 외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나 또 곧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을 한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고 같은 덕담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한없이 되풀이했다는 것도 이것도 치매 증상이지, 그지? 이것도 치매 증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조카가 눈치를 챈 거죠. 그는 내가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그러니까 친정 쪽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망났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해짐.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관심사에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고 이런 것들. 자, 이거는 결국 그 시어머니가 일생 동안 하던 일들이지, 그지? 시어머니의 주된 관심사. 자, 요거 여기는 이게 시어머니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지 안 굴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죠, 그죠? 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 속에다가 직접 인용해 놨는데 이렇게 직접 인용해 놓은 이유는 요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네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나 망명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디에다가 시설에 맡기려는, 자, 여기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 요양원에 맡기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똥오줌 치는 건 육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지금 여기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이제 그 수발을 드는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
자,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커진다. 자,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 견딜 수 없을 만큼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고 남편과 함께 시설을 찾아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간다. 자, 요게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중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달랠까요? 자, 오면서 이제 굶고 왔나 봐. 당신 시장하오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요. 안주는 무슨?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주는 무슨 이 말은 술을 마시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거는 자신의 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불편함, 자책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안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더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에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여기서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있죠. 여기는 이 박이 해산 바가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이 잘생긴 박이 해산 바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 일단 1번. 지금부터 이제 과거 회상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2번. 여기는 지금 이 나는 반성하게 되는 반성의 계기가 됩니다. 반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걸 통해서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고자 했는데 이 박을 보고 이제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있죠?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해산바가지를 보고 해산바가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거죠. 그죠? 기억과 추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첫애를 뵀을 때 시어머니는 해산딸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를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의 가을 일부터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시작됐냐면 첫애를 뵀을 때니까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첫애를 뵀을 때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어 먹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해산 바가지의 기능이에요. 아이의 첫 번째 밥을 여기다가 지을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결국 시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 존중의 사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해산 바가지를 가져오라는 거야. 이러면서 후한각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서 나도 덩달아서 아이를 가졌다에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 태도 때문에 나 또한 경건함을 느끼게 됐어요. 이윽고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성한 물건인 양 선반위에 고이 모셨다. 자, 이거 왠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한 물건인 양 선반위에 고이 모셨다는 것은 결국 해산 바가지에 대한 태도인데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새 생명에 대한 경건한 태도, 새 생명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볼 수 있어. 이 시어머니는.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아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 위에 놓았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애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애가 딸이었어.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데 이때 당시 시대상은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캥긴 거야. 이해됐죠? 아들 낳았어야 되는 거니까.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 이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구나.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주민은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엄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자를 위해서 이랬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날을 맞이하는 그분에게는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자, 태어난 날을 맞이하는 그분에게는 조금도 섭섭한 티를 찾아볼 수가 없었대. 이해됐죠? 자, 이게 뭐냐면 당시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 시어머니의 태도인데 당시 시대 분위기와는 달라요. 다른 분위기야. 그냥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생명 존중 사상. 그래서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발고 살 씻어 2개의 해산자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명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어머니 태도 한번 봐봐. 그죠? 여기서 이렇게 아이의 명과 복을 비는 거였대. 그만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이의 성별보다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지. 어떤 시어머니가 이래. 이해됐죠? 자, 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만은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 아이가 정말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만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았어요.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지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해서 다시 산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면면하고도. 자, 봐봐라. 다음에 또 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았대. 그 말은 그냥 처대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처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어머니의 태도는 일관돼요. 즉 생명 존중의 의식이 일관됩니다. 됐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다음에 딸이고 그다음에 또 딸이어서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대. 자, 지금 나는 밤새도록 울었대. 심지어 자,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자, 여기에서 나 또한 의사, 간호사 나 또한 동정했고 나 또한 눈물이 났대. 그러면 이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팽배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했대.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아들을 드디어 낳긴 했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래요. 그러면 결국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였어.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렇지, 아직 살아있어. 여기서 그분은 어디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 한다고 합당한 대우를 받았어야 돼. 근데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 그분은 요양원 시설에 맡기려고 했단 말이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시어머니의 생명도 그렇게 내 자식들이 존중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시어머니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행동을 반성하게 돼요.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버릴 뻔했다. 그렇지, 큰일 할 뻔했어.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이것만 봤지 이걸 잊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걸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나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있지 않는 마귀를 쫓아내게 하는 수모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피우기도 전에 재촉해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마음 먹었어. 어떻게? 시어머니 맞지 않기로. 자, 그래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로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효부인 척 그렇게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대. 자, 즉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느꼈던 심리적 부담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왠지 어머니가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뭔가 더 잘하고 더 잘 모셔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머니를 더 잘 모시려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 근데 그걸 버렸어.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보고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모욕시키거나 혹할 때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대. 됐죠? 자, 그 말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 거야.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대신 즉각 애정 표현에도 뭐 한다고? 인색하지 않았대.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겠느냐면 치매 노인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런 봉양에 대한 힘듦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다시금 깨닫고 이렇게 치매 걸린 노인을 함부로 내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자, 인물관계 앞에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게 됐다는 내용의 소설이었다는 것도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